여러분 혹시 지금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한테 제발 우리 기름 계속 사줘라고 매달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이름만 들어도 거기 부자 나라들이잖아요 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 나라들은 땅만 파면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 부국들이에요. 근데요, 이 나라들이 최근에 공식적으로 한국을 최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선언했습니다. 자그마치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중동의 핵심 6개국이 동시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생각하시기엔요. 기름 한 방울 없는 한국이 중동한테 굽신굽신해야 할 것 같잖아요. 한국이 을이고 중동이 갑이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반대예요. 심지어 한국이 우리 이제 기름 수입처 좀 바꿔볼까? 하고 슬쩍 거래처 다변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자마자 중동 6개국이 긴장해서 잠깐만요. 한국이 최우선 협력 대상입니다. 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 기름이 펑펑 나는 나라들을 긴장하게 만든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이 이야기가 결국 여러분이 내일 아침 주유소에서 넣는 휘발유 값이고 마트 장바구니 가격이고 우리 집 전기 요금 고지서에 찍히는 숫자예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이 원유 수입에만 쓴 돈이 무려 117조 원입니다. 1년에 117조 원.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학교 전교생한테 매일 치킨을 한 마리씩 사줘도 100년 동안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매년 기름값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돈을 쓰면서 동시에 기름을 팔아서 반도체 다음으로 돈을 번다고요. 수출 순위로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석유 제품이 3, 4위예요.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기름이 없는 나라가 기름 장사로 세계를 제패한 이 말도 안 되는 비밀. 오늘 뉴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 진짜 이유를 제가 아주 쉽고 재밌게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52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볼까요? 1973년 10월이에요. 이때 한국은 어떤 나라였냐면요. 6.25 전쟁이 끝난 지 20년밖에 안 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것도 없던 집이 태반이었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돈으로 치면 300달러도 안 됐어요. 지금 한국이 3만 달러 넘으니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100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나라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어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들이 싸우는 칩키푸르 전쟁인데 아랍 산유국들이 전략적으로 석유 수출을 딱 끊어버립니다. 이른바 제1차 오일 쇼크예요. 그 순간 세계 유가가 단 몇 달 만에 3달러에서 12달러로 뻥 튀어올라요. 4배가 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주유소 기름값이 하루아침에 리터당 1,800원에서 7,200원이 된 거랑 같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한국은 그 당시 원유의 거의 10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었어요. 의존도가 100%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회의를 소집하면서 우리가 이 좁고 위험한 길 하나에 나라의 운명을 걸어선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두 가지 엄청난 결정을 내려요. 첫 번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즉 중동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나라에서 기름을 사오자. 두 번째, 정유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이 두 번째 결정이 50년 뒤 대한민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데요. 잠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원유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쉽게 말해서 원유는 크게 두 종류예요. 경질유하고 중질유. 경질유는 뭐냐면요. 비유하자면 소고기 등심이에요. 가볍고 깨끗하고 대충 구워도 맛있어요. 처리하기가 쉽고 휘발유나 항공유 같은 고급 석유 제품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미국 텍사스산 원유 WTI가 여기에 해당해요. 중질유는 반대예요. 비유하자면 소고기 앞다리살, 사태 같은 질기고 기름진 부위예요. 무겁고 유황이 많이 섞여 있어서 처리하기가 훨씬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경질유보다 훨씬 싸요. 근데 중동산 원유의 대부분이 바로 이 중질유예요. 사우디산, UAE산, 이라크산 대부분이 이 범주에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이 질기고 까다로운 중질유를 사다가 진짜 돈이 되는 고급 석유 제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고도화 설비가 필요해요. 쉽게 말해서 이 고도화 설비는 시장에서 파는 값싼 사태고기를 받아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셰프의 손을 거친 최고급 요리로 탈바꿈시키는 마법의 주방 도구예요. 일반 정유소는 이 설비가 없어요. 이게 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투자 비용도 수조 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설비를 제대로 갖춘 나라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근데요, 세계 최대 단일 정유공장 탑5 중에 3곳이 한국에 있어요. SK에너지 울산 공장이 세계 2위예요. 하루에 84만 배럴을 처리해요. GS칼텍스 여수 공장이 4위, SOIL 온산 공장이 5위, 국토 면적 세계 109위인 나라가 세계 최상위 정제 능력을 가진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돼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회사 중 하나예요. 시가총액이 애플이랑 비슷하거나 넘는 수준이에요. 이 아람코가 한국 회사인 SOEL의 최대 주주예요. 지분이 무려 63%예요. 그리고 아람코는 2024년에 SOE의 구조, 이 580억 원짜리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투자를 확정했어요. 이걸 샤힌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샤힌이 아랍어로 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핵심 기술이 하나 나와요. TCEC, 즉 원유를 석유화학 제품으로 단 한 번에 바로 변환하는 기술이에요. 보통은 원유를 정제해서 나프타를 뽑고 또 그 나프타를 가공해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걸 한 번에 해버리는 거예요. 이 기술의 세계 최초 상용화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요. 바로 울산이에요. 왜 사우디 아람코가 자기 돈 9조 원을 들여서 한국 울산에 투자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네 기름을 가장 비싸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곳이 한국이기 때문이에요. 사우디가 한국한테 매달린 게 아니에요. 사우디가 먼저 한국에 달려온 거예요.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중동 입장에서 한국은 연간 100조 원 이상을 꼬박꼬박 현금으로 내는 VIP 고객이에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자기네 기름의 가치를 최대로 뽑아내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예요. 반대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요. 한국은 정제된 고품질 석유 제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자예요. 호주 전체 기름의 4통 중 1통이 한국산이에요. 일본이 전체 석유 제품 수입의 12.9%를 한국에서 사요. 싱가포르 12.5%, 미국 서부 항공유도 한국에서 수입해요. 쉽게 말해서 한국은 중동한테는 최고급 고객이자 기술 파트너이고 아시아 나라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석유 공급자예요. 양쪽 모두에게 대체 불가능한 허브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거래처 다변화 움직임을 보이자 중동 6개국이 긴장해서 한국이 최우선 협력 대상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됩니까?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요.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2024년 기준 한국의 원유 수입은 10억 3천만 배럴이에요. 금액으로 117조 원. 인구 1억 2천만 명의 일본이나 400만 명의 독일보다 더 많이 수입해요. 우리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도요. 반면에 수출 쪽을 보면요. 2024년 석유 제품 수출액이 66조 원이에요. 전체 수출의 7%예요. 비유하자면요. 한국은 싸게 산 재료를 고급 요리로 만들어서 팔아 엄청난 마진을 남기는 나라인 거예요. 중동에서 질긴 고기, 즉 싸고 가공하기 어려운 중질류를 사와서 세계 최고의 기술로 등심 스테이크, 즉 고품질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파는 거예요. 이게 한국 정유 산업의 기적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시작돼요. 방금 전까지 저는 한국 정유 산업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중질류를 가장 비싸게 가공할 수 있는 세계 최고 기술. 이게 50년간 한국을 먹여 살린 성공 방정식이었거든요. 근데요. 이 가장 똑똑했던 선택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변하고 있어요. 2015년 2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터졌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어딘지 아세요? 지도에서 보면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해로 넘어가는 아주 좁은 목처럼 생긴 해협이에요. 가장 좁은 곳은 폭이 딱 54km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예요. 그런데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바로 이 54km짜리 좁은 길 하나를 통해 들어와요. 이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비유하자면요. 우리 집 수도관이 딱 한 곳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부가 막혀버린 거예요. 다른 수도관은 멀리 있고 굵기도 달라서 당장 연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드릴게요. 1단계는 즉각 반응이에요. 해협이 막히는 순간 국제 유가가 폭등해요. 지금 배럴당 60, 70달러 하는 원유가 100달러, 150달러를 뚫을 수 있어요. 이게 당장 다음 주 주유소 기름값에 반영돼요. 여러분,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2단계는 공장이 멈춰요. 한국은 정유 설비가 중질류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미국산 경질류를 쓰면 가동률이 70% 이하로 뚝 떨어져요. 공장이 30%씩 비는 거예요. 그러면 석유화학 원료 공급이 줄고 플라스틱 만드는 공장, 섬유 공장,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각종 화학물질 공급이 흔들려요. 3단계는 연쇄 파장이에요. 에너지 가격 폭등은 모든 산업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요. 운송비가 오르면 택배비가 올라요. 전기 요금이 올라요. 마트 물가가 올라요. 외식 물가가 올라요. 결국 서민 생활 전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4단계는 금융위기예요.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가격이 폭등하면 달러 지출이 급증해요.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흔들려요. 여러분, 주식 계좌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루트는 없냐고요?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3가지 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우회로는 사우디 파이프라인이에요. 사우디에는 유전에서 홍해의 얀부항까지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호르무즈를 통하지 않고 기름을 수출할 수 있는 육상 루트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홍해에 예멘 후티 반군이 선박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홍해도 이미 위험 지역인 거예요. 두 번째 우회로는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예요. 호르무즈도 막고 홍해도 위험하면
그냥 아프리카 남쪽 끝을 빙 돌아오면 되잖아요. 되긴 되는데요. 운송기간이 2주 이상 추가돼요. 그러면 운송비가 폭등해요. 유조선 운임이 껑충 뛰고 그게 또 기름값에 반영돼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세 번째 우회로는 미국산 원유 확대 도입이에요. 실제로 한국은 2016년에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이 0.1%밖에 안 됐는데 2025년에는 16.3%까지 늘렸어요. 10년 만에 2위 공급국이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정유 설비는 중진류 맞춤형이에요. 경진류인 미국산 원유를 대량으로 투입하면 가동률이 70%로 뚝 떨어지거든요. 설비 자체를 바꾸려면 수조 원의 투자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즉, 세 가지 대안이 다 있긴 한데 다 임시방편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 채널답게 공정하게 반대쪽 시각도 짚어봐야겠죠. 반론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게 오래 막히겠냐? 역사적으로 봐도 결국 열렸다는 주장이에요. 맞아요. 이란도 호르무즈를 봉쇄하면 자기네 기름도 못 팔잖아요. 이란 수출의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통해 나가거든요. 즉, 완전 봉쇄는 자해 행위에 가까워서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낙관론이에요. 이 주장에는 일리가 있어요. 반론 두 번째, 지금의 중동 의존 구조가 사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주장이에요. 왜냐면 중동산 중진류는 싸거든요. 그걸 고급 기술로 가공해서 비싸게 파는 게 경제적으로 최적화된 구조예요. 설비를 다른 원유에 맞게 바꾸면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출 경쟁력을 잃는다는 현장의 목소리예요.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이에요. 반론 세 번째, 한국에 208일분 비축유가 있다는 주장이에요. 중국은 78일분, 인도는 25일분밖에 없는데 한국은 208일분이에요. 비상시에 상당 기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2025년 위기 때 비축유의 246만 배럴을 방출했어요. 이 반론들 다 일리 있어요. 저도 인정해요. 근데요, 문제는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예요. 비축유도 결국 소진돼요. 낙관론이 틀렸을 때 우리한테 플랜 B가 충분한가?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처한 딜레마가 이거예요. 설비를 당장 바꾸자니 수조 원의 투자 비용에 수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기업 수익성이 떨어지고 고용이 흔들려요. 그렇다고 지금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자니 호르무즈가 다시 막히는 순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대양해군을 키우자니 이지스함 추가 건조에 수십조 원이 들고 10년 이상 걸려요. 그렇다고 미국에만 의존하자니 미국 트럼프는 우리가 왜 너네 바다를 지켜줘? 라고 파병 요구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어느 길을 선택해도 아픈 구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가장 뼈아픈 현실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중동 석유 의존도는 못나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눈부신 성공 모델이 만들어낸 아픈 부작용이에요. 5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정유 기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동산 중진류에 최적화된 구조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3대 수출 산업을 만들어냈고요. 근데 그 성공이 이제 우리를 묶는 족쇄가 되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가장 잘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되는 역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 54km가 막히면 그 영향은 딱 하루 만에 여러분 일상에 도달해요. 동네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고 택배비가 올라요. 마트 장바구니 가격이 올라요. 우리 집 전기요금 고지서 숫자가 바뀌고 주식 계좌가 흔들려요. 그 모든 일의 시작점이 바로 저 54km짜리 좁은 바닷길이에요. 더 무서운 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이 기름이 어디서 온 건지,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본 분이 얼마나 되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선택지 A. 지금 당장 수조 원의 비용을 들여서 정유 설비를 다각화하자. 기업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에너지 안보를 위해 감수하자. 선택지 B. 현재의 효율적인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비축유 확충과 외교적 관계 관리로 위기를 헤쳐나가자. 지금 당장 호르무즈가 영구 봉쇄될 가능성은 낮으니까 선택지 C. 대양해군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30년 뒤에는 우리가 직접 바다를 지키는 나라가 되자. 정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A를 선택하면 당장 기업과 노동자가 힘들어요. B를 선택하면 다음 위기 때 또 같은 공포를 반복해요. C를 선택하면 결과를 보려면 30년을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알려주세요. 진짜로 궁금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이 위기 속에서 진짜 소름 돋는 또 다른 반전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전 세계 모든 해운사들이 공포에 떨며 배를 빼고 있는데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대박을 터뜨린 한국의 한 해운사가 있거든요. 배 한 척 빌려주고 하루에 챙기는 돈이 자그마치 7억 5천만 원이에요. 이 황당한 역설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힌트만 살짝 드리자면 전쟁이라는 최악의 위기가 닥쳤을 때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는 배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관심 있으시면 꼭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세요. 경제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